지난 3월 셋째 주 15일부터 21일 사이 단 일주일 만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미국인이 328만 3천 건이다. 이렇게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바로 직전 주에 28만 2천 건보다 거의 1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이 수치를 좀 더 부정적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갑자기 일감이 확 줄어든 자영업자, 1인 사업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돈을 벌지 못하는 노동인구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 점이고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코로나19가 좀 잡히면 또 2억 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에게 그냥 집에 있어라고 하는 그런 미국 주정부의 정책들이 폐기되는 시점에는 또 이 숫자가 확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가느냐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감수하고 그냥 일터로 가느냐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모두 버텨야 합니다. 버팁시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미국은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들어갔습니다. 제로금리 시대 0%대 금리가 갖는 의미, 이렇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시죠?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식시장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선방했네요. 예. 1.87% 올랐고 국내 금융시장은 이 금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예. 국내 금융시장은 어떻게 좀 안정돼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파고가 몰아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뭐 코스피가 한때 1,430단 예.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700이 넘었는데요. 예. 좀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를 잘 버텨야 되는데 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코로나를 좀 이야기해 보면요. 예. 제가 미국 유명 베로 교수라고 있거든요. 예. 예, 경제학계에서 로버트 베로 교수요. 로버트 베로 교수. 예. 예, 그분이 최근에 그 논문을 냈는데. 아, 그래요? 예, 1918년하고 1923년, 20년에 1920년. 예, 예. 스페인 독감이 발생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1919년 봄에 발생했다가 좀 주춤해지다가 이거 가을 되니까 그게 전 세계로 엄청 퍼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20년까지 됐는데 예.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세계 인구 43개국을 조사했는데 2%가 죽었습니다. 2%, 전 세계 인구의 2%요? 아, 43개국 조사 43개국 대사. 예. 야. 그러니까 그때 2%가 3,900만 명. 지금 22%라면은 한 인구로 보면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되죠. 대단하군요. 예. 이게 지금 추정치긴 할 텐데. 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근데 그게 한번 잠잠했다가 다시 올라왔다. 예, 예. 그게 또 함의하는 바가 있네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뭐 베로 교수가 2%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GDP에 얼마나 손실을 입혔느냐. 이 23개국 대상으로 보니까 GDP가 실질 지표 6% 감소했다는 거고요. 소비가 8%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가의 실질 수익률이 무려 26%나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JP 모건, 모건 스탠리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예.
미국의 분기 실적이 그 정도 될 거다. 예. 2분기 지금 2분기로 했어요. 예측이죠. 예.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전체 연 성장률로 따지면 뭐 마이너스 2, 3%그 정도밖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3분기, 4분기는 조금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으니까 플러스로 들었으니까. 결국은 언제까지 이게 코로나가 지속되느냐 여부네요. 예. 그때 뭐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줬지만은 또 유명한 뭐 예술가나 사회사상가 이런 분도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막스 베버도 이때 목숨을 잃었고요. 아, 그랬군요. 예, 그다음에 뭐 저 키스로가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구스타프 클림트. 예. 예, 그다음에 클린턴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할아버지도 이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 논문을 보니까 그때 유명한 분들 쭉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독감이 경제나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래 금융시장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제발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것은 뭐 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예. 미국 같이 그렇게 큰 나라 초강대국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 예. 정말 놀랍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시장은 뭐 일단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이렇게 지금 상반기까지는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각국 정부가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의 9천조 원 달하는 돈을 예.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미국 정부 뭐 재정 통화 정책, 전례 없는 통화 정책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죠. 만약에 최상의 시나리오 이렇게 가다가 미국이 뭔가 좀 그 확진자의 그래프가 평평해진다, 좀 꺾인다. 그러면서 그게 빨리 예. 4월쯤에 예. 그렇게 된 다음에 근데 이제 이미 돈을 풀었단 말이지. 예. 그렇게 되면은 세계 경기가 갑자기 급반등할 가능성도 있지. 예. 않습니까? 2분기에 이제 급락했다가 3분기에는 급등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돈이 그래서, 워낙 많이 풀렸으니까. 그런 걸 미리서 주식시장이 좀 반영하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 5, 6월은 상당히 좋게 나와요. 아.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거든요. 오히려 5, 6월은 좋게 나오는데 예.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뭐 역사상 없는 수치죠. 이게 67년부터인가 미국 노동부가 집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이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뭐 2009년 그때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하지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할 때도 예. 한 70만 건도 안 됐었어요. 그렇다며요. 뭐 328만 건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 지난 2월을 정점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어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예. 미국 GDP에서 소비가 70% 차지하고 있는데 이 소비 중에서 내구재, 비내구재, 그다음에 서비스 소비를 이렇게 나눠져요. 예. 그런데 내구재 뭐 자동차 같은 거는 소비 중에서 미국 사람들 보니까 10%밖에 차지 안 하고 비내구재 20%, 서비스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서비스 소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외식 같은 외식도 거. 안 하고 예. 여행도 못 가고 운동 경기도 못 하고 영화도 못 보고. 그렇죠.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아마 지난 2월을 정점으로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은 주가가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다시는 오르더라도 다시 한번 돈의 힘이잖아요, 결국. 돈의 힘으로 오를 수 있더라도 경기가 침체되면은 또 한 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하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니까 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고 오늘 금리에 관한 아주 기본적이고 재미있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실 거고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질문은 중간중간에 하지를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전해주신 질문은 제가 모아가지고 말미에 한 10분 정도 남기고 그때 질문을 한꺼번에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금리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최저금리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지 금리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일단은. 예.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금리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리에는 현재 경제 상태 그다음에 미래 경제 성장까지 금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예. 그런데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시간 선호율 중에서 금리를 정해야 해요. 시간 뭐라고요? 선호율. 시간 선호율.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돈 가지고 지금 방송 끝나고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 먹고 뭐 쇼핑도 하면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다 써. 예. 예. 그러면은 즐거운데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겼다면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소비를 참는 대가가 낮으니까 제가 지금 써버리죠. 금리가 그렇죠. 높으면은 지금 참고 은행에다 맡겼다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금리 0% 내리고 우리도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75% 0%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려가지고 소비를 부추겨보자 이겁니다. 어차피 뭐 1%밖에 안 줄 텐데 예. 우리나라 그리고 같은 경우는. 예. 그 우리가 조삼모사라는 거 이야기가 있죠. 조삼모사 예. 아침에 3개 주고 예. 저녁에 4개 주고. 이거 예. 어떻게 나왔냐면 송나라에 이거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숭이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원숭이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원숭이들 도토리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도토리가 별로 없어. 예. 예. 그래서 원숭이한테 도토리를 줄이겠다. 그래서 원숭이들한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냈. 예. 예. 그런데 저공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3개를 주겠다. 원숭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 그냥 7개인데. 예, 7개인데. 예. 근데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근데, 당장 먹는 거. 예, 지금 예. 당장 먹는 거. 야. 그래서 그때 이걸 예. 보면서 야, 원숭이가 금리라는 걸 알았구나.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재의 소비 욕구를 참지 못하고 저축을 자기의 현금 흐름에 맞지 않게 안 하는 사람들은 조삼모사의 원숭이랑 비슷하게 되는 거네, 결국은. 예. 이게 재밌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초저금리면 사실은 뭐 굳이 저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달리가 복리가 중요한데요. 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그냥 은행원들이 권유하는 대로 예금을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예금은 그래도 꼭 복리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복리로 해야죠. 그러니까 달리는 뭐냐면 원금에 이자만 붙는 거고 원금에 이자만 붙는 거고.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거든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 예.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00만 원 예금했습니다. 좀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100년 후에 지금 금리 2%로 예금하면 달리는 한 300만 원 받는데 복리는 724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자가 예를 들어서 4%로 올랐다. 그러면 달리는 500만 원이고 복리는 5,050만 원이나 돼요. 4%인데 이자가 100년 동안 복리로 하면 그러니까 차이가 10배가 넘게 나네요. 예,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금할 때는 언제나 복리로 해야 된다. 이게 또 경제 성장률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 우리가 10% 성장하다가 뭐 6% 지금 2% 성장하는데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은 중국은 앞으로 5, 6% 그래도 성장할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2% 성장해요. 그런데 현재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중국은 한 1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앞으로 5%대 성장하고 미국 2% 성장하면은 그게 또 복리로 지금 복리로 가가지고 2029년, 2030년에 가면은 중국 GDP가 지금 달러 기준으로 미국보다 넘어서 버리거든요.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이죠.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10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네요. 세계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이 무너지느냐. 그렇죠. 굉장히 10년은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지금 미국 하는 그 행태를 보면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거나 무너뜨리거나 통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의 나라도 지금 저렇게 위기가 와서 통제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는데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지 않으면 저렇게 1,000명 넘게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2030년 가면 중국이 미국을 제압할 것이다 이런 거 전망도 나오는데요. 뭐 세계 수학경 시대 뭐 이런 거 하면은 중국 학생들이 항상 1위고요.
예, 그다음에 그 미국 과학 그 공부하는 대학 과학 분야 뭐 전기공학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중국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특허를 보면은 세계 절반의 쯤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야, 대단하네요. 이 뭐 특허나 이런 거를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이제 경제 성장률은 원금의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그런 예. 복리의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니까 예, 예. 중국의 추격세가 무섭습니다. 이 복리를 가지고 원금의 또 2배가 되는 무슨 72 법칙. 예, 7위 법칙이라고. 예, 그러는데.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자가 8%다. 금리가 8%다. 그러면은 72를 8로 나누면은 9년 걸리면은 원금의 2배가 됩니다. 98에 72. 예. 예. 근데 2%면은 36년이 걸려요. 36년. 예. 1%면 72년이 걸리고. 1%면 72년. 예. 제가 성장할 때는 지금 저 금리가 8%도 8%.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예금해 놨으면 9년 되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자가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2%면 36년, 조만간 1%면은 72년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놈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제가 성장할 때는 금리가 8%니까 예금을 해도 된다. 저축을 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은 너는 1%, 2%니까 36년, 72년을 기다려도 원금의 2배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느냐. 예금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예금만 가지고는 분명히 살 수가 없는 시대인 거는 맞습니다. 예. 다른 데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일해서 월급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 아니면 그냥 뭐 저축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쓰는 거죠. 뭐.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은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말 같은 데 가면 요새 코로나 사태로 많이 잠잠했습니다만은 정말 뭐 고속도로 같은 게 많이 막히거든요. 예. 그걸 보고 일부에서는 야, 경기가 좋아서 저렇게 돌아다니나 보다 그러는데 젊은 분들은 뭐 돈을 모아도 이렇게 불어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많이 써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리가 낮으면 저축을 예. 안 하고 그냥 아까 금리가 시간 선호일충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써버리는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선진국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 사람들도 아까 네. 미국 서비스가 전체 GDP의 뭐 한 70%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소비의 70%예요. 예. 소비의 70%.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막 쓰지 않습니까? 예, 막 쓰고 사는 거죠. 월급 받으면 거의 다 쓰고 예. 특히 이제 그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한 15일치를 먼저 다 써버리고 예. 나중에는 크레딧 카드로 쓰고 신용카드로 쓰고 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본질이 뭐냐면은 예. 이렇게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기업도 물건을 생산 못 하니까 지금 현금이 다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게도 현금이 없어지고 기업도 현금이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가게한테 돈을 주고 또 기업한테 돈을 준다. 지금 정책 내용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야, 금리가 또 이렇게 우리 그 개인 자산 운용뿐만이 아니고 미래 경제, 예. 거시 경제를 예측하는 기능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금리를 보면 미래 경제를 알 수가 있는데요.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하고 미래 물가가 들어가 있어요. 미래의 경제 성장률과 미래 예. 물가. 이걸 경제 교과서에는 소위 피셔 방정식이라고 되어 피셔 있습니다. 방정식. 우리가 예. 시장에서 관찰한 건 다 명목금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다. 예. 근데 실질금리는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실질 GDP 성장률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목금리 시장에서 보는 금리가 낮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나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고 지금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우리 물가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작년 그 7월에서 9월 달에 신문에서 보시면 방송에서 보시면은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 예. 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3개월짜리 국채도 있고 10년짜리 국채도 있는데요.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더 금리가 높아야 돼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3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짜리 국채 수익률을 같다면은 제가 2년짜리 안 사거든요. 2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그래가지고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야 돼요. 아까 그 말씀하신 금리는 시간의 선호율이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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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작년 뭐 7월에서 9월 사이에
미국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아져 버렸거든요. 미국 10년 국채수익률이 3개월짜리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 예. 이런 이야기였었는데요. 그런데 만기가 긴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시간을 두고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작년 하반기에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는 예고성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예, 그렇게 역전됐는데 됐죠. 역전됐었죠. 조금 빨리 오른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군요. 좀 빨리 온 거죠. 예. 그때 우리 경제쇼에 나와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었죠.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정점 치고 뭐 주가도 급락할 수 있다. 그때 뭐 20% 이상 급락할 수 있다. 뭐 했는데 30% 이상 좀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은 뭐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또 그 뭐랄까요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좀 위험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죠? 기본적으로 2008년, 2009년에 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각국 정부가 가금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가지고 경기를 부양했는데 예. 경제 주체가 부실해졌어요. 미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뭐 중국은 기업이 부실했고 우리나라는 가게가 부실했죠. 예. 체질이 악화된 거죠. 예. 그다음에 주가에 거품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코로나가 그런 문제를 다 지금 스톱시키고 스톱시키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짚고 넘어간다는 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참 가슴 뜨끔한 이야기인데 짚고 넘어간다는 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좀 해고된다든가 또는 어떤 기업은 구조 조정이 돼서 사라진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정부가 지금 전례 없는 가감한 정책을 내놓는데요. 1930년대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경제 언론을 썼는데 그 언론 가지고 제가 저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1930년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할머니가 1930년대 대공황 때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운동화 한 켤레 사주는 게 소원이었단다. 그러면은 손자가 할머니한테 왜 사줄 수가 없었는데요. 할머니가 직장에서 해고 다녔단다. 어떤 직장에 다녔는데요. 신발 공장에 다녔단다. 그러니까 그 손자가 그 아버지가 신발 공장에 다녀서 월급 받고 신발을 사주면은 서로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 저 할머니가 경제라는 때로는 그런 때도 있단다. 이걸 가지고 대공황을 설명하는데요. 재밌네. 지금 뭐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런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꼭 알려드리는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월 5일까지 전국 직장인 여러분은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는 재택근무하시고요. 근무 중에 아프면 퇴근하시고 2m 건강 거리두기,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사무실 자주 환기하고 소독하기, 가족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서 밀폐된 장소에서 모임 갖지 않고 바로 퇴근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직장인 행동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이고요. 다 같이 건강하게 살아야죠. 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이유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 전망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시간의 문제죠. 우리 금리도 뭐 일본식으로 0%대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기준금리는 0% 접어들었고요. 국고채 3년 수익률도 지금 1% 안팎이거든요. 우리 금리도 지금 0% 시대 접어든 거죠. 그럼 시간의 문제라는 거는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일 뿐. 그런 그 말씀은 다시 해보면 장기적인 저성장의 국면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경제 성장률로 물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현재 한 2.5% 안팎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노동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또 자본 스탁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별로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생산성, 뭐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러는데 생산성이 증가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증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4, 5년 후에는 우리 잠재 성장률 1%대로 아마 떨어질 겁니다.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예.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두 번째로 우리 금리가 떨어진 것은 우리 경제에 돈이 남아 돌아요. 예.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가 저축보다 많았고요. 투자라는 것은 돈의 수요예요. 저축은 돈의 공급이죠. 예. 97년 외환위기는 투자가 저축보다 많다 보니까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죠. 네. 돈이 부족한 경제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지금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돈이 남아도는 시대죠. 그러니까 가끔 은행 지점장들이 저한테 이런 농담을 하는데요.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목에다 힘주고 다녔다는 겁니다. 저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많으니까. 돈이 예. 부족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요새는 고개 숙이고 우리 은행 좀 돈 좀 빌려 써주세요. 본인들이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예.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이 장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작년 9월 말에 이제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635조 원이에요. 635조 원. 예, 물론 좋은 기업이 그렇게 많이 삼성전자도 일부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82조 원인가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일부 대학의 CFO 과정도 예. 강의 나가 보면요.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만은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금 조달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중요하다. 그만큼 돈이 많이 남아도는 경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은행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행이 채권을 살 수밖에 우리가 없다. 이제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은 은행은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에 운용해서 자금을 불려나가거든요. 예. 근데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이 있어요. 예. 근데 가계는 전체적으로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이 많죠. 작년에도 한 80조 정도 금융회사 저축한 돈이 가계가 빌려 쓴 돈보다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기업들이 돈을 빌려 써야 되는데 기업이 투자가 별로 안 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가계도 저축하고 기업이 돈 덜 빌렸으니까 그거를 유가증권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유가증권이라는 게 주식 아니면 채권이죠. 그런데 은행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별로 안 삽니다. 채권만 엄청 삽니다. 예. 그러니까 98년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먼저 발생했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돼버려요. 기업들이 은행에 예.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더 많아지죠. 그러면 이 은행은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 그러니까 은행은 그 돈 가지고 유가증권, 주식은 안 사고 채권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참 근데 그렇게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선진국 경제들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도 해왔는데 그렇게 마치 무슨 중력의 법칙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그쪽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 일본하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예. 요새 저 미국 중앙은행 하는 거 보면은 일본 따라가고 있죠. 그렇죠. 예. 최근에 무한정 양적안 하겠다.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좀 회사채 사주겠다. 근데 예. 일본 중앙은행은요. 뭐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뿐만 아니라 ETF 주식도 사주고 주식도 사주셨었잖아요. 부동산 리츠도 사주고 그래요. 지금 저는 미국도 머지않아 그렇게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교수님 그 가령 애플도 100조 원이 지금 훨씬 넘을 테고 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예. 삼성도 거의 100조 원 가까운 돈을 예. 가지고 있고 근데 실물 경제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예. 진짜 돈을 버는 것처럼 금융상품 아까 말씀하신 채권이나 이런 것에만 투자를 해서 그 기업도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의 어떤 그 기회가 안 잡힌다고 해서 한정없이 그 돈을 이런 금융상품 일종의 과거로 말하면 이제 돈놀이 예.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경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뭔가 실물에 투자를 해서 뭘 건설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예.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 되죠. 예. 예. 그래서 저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제가 강의 가끔 갑니다만 예. 예.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지금 전 세계 기업이 많이 구조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싸게 나올 수가 있다. 그 기업들을 이 기회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넘버원 기업들, 예. 아주 최상위 기업들은 그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 샀다 가끔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렇죠. 이러는데요. 예. 예, 지금 저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전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은 기업 가치가 뭐 적정 가치에 비해서 훨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많은 기업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 그런 기업 지금 사면 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신용 경색에 들어간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할 수 있고 그 시장에서 그냥 직접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 경색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용 경색 문제 좀 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신용 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요. 예. 2008년부터 금리가 굉장히 낮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조달해서 자금을 조달했거든요. 그렇죠. 회사채를 발행해서. 예. 미국도 작년 말에 현재 한 6조 5천억 정도, 5천억 달러 예. 이 정도 회사채를 발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발행한 것만 아니 누적이요. 이제까지 누적 예, 예. 누적이 예. 근데 2007년에 한 3조 3천억 달러인데 거의 2배가 늘어났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가 나빠지니까 각종 신용평가 회사들이 신용등급을 낮추거든요. 신용등급을 낮추면은 그 회사채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을 못 해요. 발행을 하더라도 예,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죠. 훨씬 높은 최근에는 금리를. 예. 최근에 우리 기업도 그러지만은 높은 금리를 줘도 지금 차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사주는 이런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허덕이고 못 가진 기업은 오히려 기업 자체를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갈 수가 있고 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실한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예, 가지게 아주 좋은 되고 기회죠. 예. 참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정리가 되고 적자 생존 예. 자연의 진화처럼 그렇게 되는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또 신문에 보면은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예. 그 신용 스프레드라는 건 뭐냐면은 그 투자 등급이 낮은 예를 들어 BBB 뭐 이런 회사채 있거든요. 네. 이런 회사채 수익률은 10%예요. 그런데 AA 마이너스가 뭐 보통 시장 수익률을 하는데 그거는 2%, 국채 1%. 이 금리 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예. 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 신용 경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안전자산 선호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국채를 사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채 수요가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고 회사채는 안 사니까 이 신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더 사람들이 더 몰린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이론적으로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예. 아예 돈이 많이 풀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일본에 예.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리하고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이론적으로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본이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금리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거는 그러네. 주가를 결정하는 기업이 경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일본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 금리도 같이 오르고요. 결국은 그러면 거래소나 코스닥에 있는 우리 뭐 FM 가이드 같은 것에서 보여지는 예. 기업의 총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가 예. 그걸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금리보다는요. 예. 기업 이익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주식하고 금리도 2016년 이후부터는 똑같은 방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금리가 올라야지 주가가 오른다. 이론하고 다르다. 그러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앞으로 경기가 좋다. 경제 예.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예. 예. 근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동안 우리가 금리가 낮다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뭐 집 사고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낮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값도 금리보다는 소득이 있어야지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앞으로 우리 부동산도 금리가 올라야지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주식시장에 적용되는데 예.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도 PIR이라 그래가지고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 예. 그걸 많이 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서울이 지금 14배 정도 되고 있죠. 14배. 예. 아, 그러면은 꽤 높은 거네요. 홍콩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홍콩 아니지만 런던, 뭐 동경 이런 데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지금. 아, 런던보다 더 높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14배가 그 정도 수준이군요. 예. 그걸로 가지고 PIR을 가지고 부동산의 이제 거품 여부 뭐 이런 것도 많이 판단을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걸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PIR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개인의 소득,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소득은 서울시 홈페이지 가보면 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지금 사시는 곳에 부동산 가격은 뭐 각종 포탈에 예. 나와 있고 예. 국토부 실거래가에 나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나눠 보시면 됩니다. 나눠 보시면 예. 근데 그거를 KB 국민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데요. 예. 뭐 지난 2월 통계 보니까 13.5배 정도 나왔어요. 13.5배. 예, 그러니까 중간 가구의 소득하고 중간 가구의 아파트 가격 그렇죠. 나눈 건데요. 예. 근데 우리나라 저 아파트를 쭉 줄 세워놨더니 지난 거 2월 말에 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이 11억이나 됐어요? 예. 그게 2016년 1월 달에 5억 5천이었는데요. 그게 그 5억 사이에 되고 6억 되고 7억 되고 그때마다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예. 11억이 됐군요, 벌써. 예, 꼭 2배 올랐더라고요. 2016년 이후로. 중간 가격이 예, 11억. 중간 가격.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예. 그래서 PIR이 그렇게 높아진 거죠. 몇 년 사이에 지금 그렇게 된 건데요? 그렇게 되면? 5년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들이 꽤 와 있어서요. 이 저금리 시대의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것을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는 일하면서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예. 예. 뭐 이거는 제 이야기예요. 제가 뭐 좀 사업 좀 하다가 좀 잘 회사가 잘 안 돼가지고 자문회사 만들어가지고 아, 개인적인 이야기. 예, 예. 좀 넘겼었습니다. 예. 그때 마치고 투자한 자금이 들어왔는데 뭐 생명보험회사하고 부사제 이제 청구했는데 뭐 저 즉시연금 하나 들어달라. 아, 즉시 연금 하나 들어달라. 예. 그래서 뭐 제가 최대한 돈 끌어다가 그 즉시연금 가입했죠. 그게 2013년 3월이었었어요. 2013년 3월. 예. 아름다운 우정이십니다. 그때 이제 즉시연금 들면 매월 얼마나 주거든요. 그때 2억 원을 가입했었는데 51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 예. 근데 지금 제가 29만 6천 원을 이달에 받습니다. 이게 변동금리입니까? 예. 아, 즉시연금도? 예. 근데 예, 제 돈 가지고 그 생명보험회사가 뭐를 운영하냐면은 예. 예. 주식하고 채권을 운영해요. 아이, 근데 주식시장 계속 정체죠. 금리 예. 많이 떨어졌죠. 이게 계속 올라간 적이 없어. 추세적으로 하락합니다. 근데 이게 한 4, 5년 후에는 제가 한 2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4, 5년 후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을 받으면은 예. 금융자산 2억 원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그렇게 되네요. 저성장 예. 저금리 시대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2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금리가 한 1%밖에 안 되면 2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가지고 20만 원 받으면 2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어디 가서 그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만 해도 예.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씩은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2억 원이 아니고 그 몇 한 배가 5억 가지고 있는 거죠. 5억 가지고 있는. 예, 현금 흐름이죠. 야, 그렇게 그러니까 되네요. 우리보다도 일본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겪었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일본 금융회사 회장한테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근로소득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또 건강해야 되죠. 예.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예. 네. 그래서 이런 전성장 저금리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회사 다니면서 가장, 차장, 부장, 뭐 이사 이거 오래 가는 거 아니다. 예. 업을 하나 가져야 된다. 한 달에 2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직보다는 업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2억을 저축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예. 예. 한 달에 2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다면 예. 그거 괜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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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 이자 생활자들이 가장 힘들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다음에 보험회사들 생명보험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보험회사들 주가가 예. 정말 뭐 최근 몇 년 동안 바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1998년에 일본 기업들이 그 자금 잉여주체로 전환되니까 은행이 채권사고 금리가 0% 떨어지니까 예. 보험회사들이 망합니다. 그렇죠. 보험회사들이 최소한 몇 퍼센트 금리 주고 주겠다. 그리고 보험 상품을 팔았거든요. 근데 금리가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보험회사 역마진이 나죠. 그렇죠. 예. 일본의 보험회사 뭐 13개가 4개로 통폐합이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 경제신문 보니까 일면 머릿 기사로 70년 역사상 우리 생명보험회사 사상 처음으로 역마진.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 보험회사들 역마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과거에 90년대 뭐 초반, 중반까지만 해서 이렇게 보험 괜찮은 상품 드셨던 분들은 절대 해약하시면 안 돼요. 예, 해약하시면 예. 안 됩니다. 절대 해약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정말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품입니다. 예, 예. 예. 예,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을 이제 청취자분들로부터 차근차근 듣겠습니다. 마키 7165님, 8144님, 손민정님, 0024님, 김기동님. 교수님의 실생활 밀접형 설명 너무 쉽게 다가오고 좋습니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4396님, 신용위기, 실업, 가계부채 문제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약간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예, 가계부채는 이거는 뭐 가계만 해서 한 1,500조 되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하면 1,800조가 넘거든요. 예. 근데 가계부채는 한 번에 터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서서히 터지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은 정부 부채, 중국은 기업 부채, 뭐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거든요. 예. 근데 가계 부채로 단기적으로 이기는 안 옵니다. 위기는 안 온다. 이기는 안 오는데. 예. 왜냐하면 원리금 상환을 자꾸 미루니까 원금 상환을 미루니까. 예. 예. 그리고 금리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예. 뭐 전부 파산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기는 안 오는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계 부채가 높을수록 소비할 여력이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 사람들 보면요. 우리보다 가계 부채가 훨씬 더 낮았거든요. 예, 그러는데도 이제 은행에도 저금해도 금리 0% 주고 주식 채권 투자 이익이 안 나니까 야, 이제 아끼고 살 수밖에 없구나. 전략의 일상화로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래서 소비가 안 되면서 일본이 디플레에 빠지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계 부채가 장기적으로 보면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20년 넘게 불황을 겪었으면서 가계가 건들 수 있었던 거는 일본 가계 금융자산이 가계 부채보다도 한 4배 반 정도 많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2.1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소득 차별화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게 저성장이 온다면은 참 가계들한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가계 때문에 급격한 금융위기는 안 오는 겁니다. 이건 서서히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계속 떨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워낙 50대 이상이 한 80%가 다 부동산에 자산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아파트, 주택, 뭐 심지어는 토지에 관해서도 영모기지론 같은 것을 해서 예. 그걸 담보로 맡기고 이 돈을 끌어다 쓸 수 있게 하잖아요. 월 예. 소득 예. 예. 개념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장년층, 노년층 같은 경우에 소비가 좀 촉진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지금 그거 할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정부도 이번 문재인 정부도 55세까지 그걸 낮추겠다 그런 정책이 예. 발표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9억까지인가 되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아까 저 11억이 중위 가격이면 예, 그것도 좀 높여야 될 겁니다. 높여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것도. 예, 예. 예, 장호민님, 오래 일하고 직장 갖고 싶지만 현실에선 매우 어려워요. 결국은 계속적으로 자기 재교육 같은 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 지금 정부가 돈을 지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정부가 돈을 생산성이 높은 거다 써야 되는데 예, 저는 재교육에 맞습니다. 예, 이럴 때 예. 정부가 돈을 쓰면서도 미래 생산성을 위해서는 예. 예, 재교육 예.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엉겅퀴님, 유동자금이 많다는데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저 우리나라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 지난 1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발표됐으면 제가 보니까 한 1,090조 원 정도 됩니다. 1,090조 원.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예. 경제가 어려워지면 얘들이 다 숨어버려요. 안 나타납니다. 예, 숨는다는 게 그냥 MMF나 뭐 이런 예, 그런 곳에다. 상품에 들어가지고 예. 이동을 안 해버려요. 그렇죠. 예. 그 예, 돈이 일단- 안 돌아버립니다. 일단 보자. 예, 일단 예. 보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부동자금이 많은 건데 이것들이 다 지금 숨어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불확실할 때는 그냥 안 돌아다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데 예. 그게 이제 일부 부동자금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걸 거란 말이죠. 예, 개인 자금들이 지금 뭐 2월 17일 요 외국인이 한 15조 가까이 팔았는데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낸 거거든요. 개인들이 다 받았어요. 예.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예. 바람직하다. 예. 지금 우리 주가가 명목 GDP만큼 저는 오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보니까 한 35% 정도 명목 GDP에 비해서 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65% 수준이다. 예, 너무 저평가돼 있거든요. 명목 GDP가 한 1,900조 원 정도 우리가 됩니까? 예, 그 정도 예. 됩니다. 예. 그러면 1,900조 원 코스피와 코스닥 합계가 1,900조 원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GDP 성장률만큼 주가 상승률이 돼야 되거든요. 명목 GDP만큼. 예. 근데 그것보다 지금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식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사가지고 또 불안하다고 금방 주식을- 팔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예. 저 주식 가격이 뭐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86년 100이라 했을 때 예. 뭐 저 강남 아파트 보니까 약 7배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전기전자 업종 주가는 뭐 거기에 삼성전자가 포함됩니다만은 예. 한 69배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폭락했을 때 좋은 기업을 빨리 사는 거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있으려면 배당도 충분히 받으시고 예. 오래 가지고 오래 있어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예. 주식시장이라는 게 등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개인이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예,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예. 헬로우 웰님, 제가 지금 미국인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 완전 공산당이라고 할 것 같아요. 각 주마다 통행 금지령 내려 있고요. 학교 문 닫은 건 기본이고 마트, 병원 빼고는 아무 데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 400불. 한국이 이렇게 돌아다녀도 괜찮은 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은 뭐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지하철도 사람들 여전히 붐비고요. 그렇습니다. 김태훈님, 그런데 위기 시에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지만 평상시 혹은 호황기에는 그린스펀 독트린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를 따라가는 입장이라서 금리를 경제 호황 인덱스로 보기에는 어쩌면 힘들지 않을까요? 금리를 경제 호황의 인덱스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예, 질문이시네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건 금리가 오르고요. 그다음에 저 정책 당국자들이 금리를 내릴 때는 선심 쓰는 것처럼 빨리 내리고 돈도 많이 풀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예.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하고 나중에 인플레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뭐 그렇게 되겠죠. 경제 원리대로. 3292님, 중국이 미국을 제압하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나아지나요? 더 나빠지나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정치 사회적으로는 예. 뭐 중국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만 예.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을 내야 되고요. 예. 네, 저는 앞으로 그 중국 금융시장이 굉장히 빨리 확장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융시장. 예, 그래서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올해부터 중국 금융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예. 중국 1등 우량주를 사가지고 개인의 부뿐만 아니라 예. 국가 전체 부도 늘려야 된다 이런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앞으로 4, 5년 동안은 중국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좋아지든 미국이 좋아지든 또는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든 중국이 미국을 제압하든 우리는 돈을 법시다. 예. 이런 저는 완전히 동감입니다. 교수님 생각이랑. 우리는 뭐 그거 상관이 뭐가 있나요? 우리는 우리나라 돈만 잘 벌면 되지. 그렇죠. 작년에 미국에서 예. 국민연금도 돈 투자해가지고 많이 예. 벌었는데 저는 예. 중국에서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유튜브 전용 방송 최경령의 이슈 오도독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 2번 후보가
출연합니다. 오늘 오전에 김경래 최강시사 일라디오 출연했었죠. 일라디오에 출연했기 때문에 약간 약하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더욱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어제 신과 함께 3프로 김동완 소장, 이진우 기자, 정영진 씨가 출연해서 했었죠.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것도 한번